이런 가운데 나라 빚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네.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좀 제가 꼭 하려고 강조를 좀 하고 이게 싶어요. 730조가 아니군요. 네네네. 730조 정도 갖고 뭘 그러나 봤더니 7,300조. 7,300조입니다. 이게 0이 몇 개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끔 이게 진짜 우리 청취자 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가끔 오늘을 살다 보면 네. 이 오늘이 과거가 된다는 걸 금방 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때인데 이러면서 그 시절 어느 타이밍에 그 의미를 왜 그때는 내가 몰랐을까? 그렇지. 이러면서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걸 근데 현재 알기는 늘 어렵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걸 알게 되지만 예. 오늘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자료가 나왔어요. 네. 꼭 좀 오늘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정부 부채는 1270조예요. 대충. 그냥 앞 우수리 띄고 1200조라고 해볼게요. 네. 2072년입니다. 50년이 지나면요. 7300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렇게 된다. 예. 근데 이게 5.7배 이상 올라가는 거고요. 네. 연평균 3.8%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볼게요. 우리나라 GDP 대비한 채무 비율은 어떻게 되나 해볼게요. 올해는 120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보면은 47.8%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연봉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연봉이 1억이면 빚이 4,7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낮다는 염다는 둘째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갚을 수 있잖아요. 네. 연봉 1억이니까 예. 4,700만 원 빚은 갚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7,300조씩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쭉 계산을 해보면 2050년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7.7이 돼요. GDP 넘어갑니까? 대비해서요. 그렇죠. 2050년이면 대충 한 4,000조가 넘어가거든요. 채무가요. 예. 그럼 107%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연봉이 1억이면 예. 그때는 빚이 1억 7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 생산된 모든 생산물과 재화의 총화를 더해도 예. 이제 우리나라가 빚을 못 갚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일을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이제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는 나라가 되겠죠. 아니면 국가 파산이 나오든지. 예, 뭐 국민들 상당수가. 그렇죠. 예. 그리고 2072년 아까 저 7,300조 얘기할 때 그때로 보면 GDP 대비해서 173%가 돼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빚이 1억 7,300만 원이 됩니다. 이자 갚기도 허덕이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정부 재정이 더 심각해져요. 예. 지금 올해 우리 정부의 총 수입은 대충 650조입니다. 대충. 근데 2072년이 되면 한 930조가 돼요. 네. 한 0.8%씩 증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 정부의 총 지출은 676조예요. 지출은요. 네. 근데 2072년이 되면 1,400조가 돼요. 그러니까 정부 적자가 이제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것도 있고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통합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올해 25조 정도 적자예요. 네. 수입이 650, 지출이 670이니까 대충요. 예. 25조 정도 적자인데 2072년이 되면요. 488조가 적자입니다. 네. 정부가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488조씩 적자를 내는데 예. 또 GDP는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예. 저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어떤 경고에 네. 사이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석열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경은 뭐냐? 예. 이렇게 최악의 경고가 들어온 배경이 뭐냐면 일단 우리 경제가 성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올해 아까 지표가 나왔을 때 올해 성장 지표를 대충 2.0, 2.2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올해 1.5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예측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률 지표는 2050년이면 0점대로 떨어지고요. 저 2073년 때 내면 그냥 0.3이에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인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성장 엔진이 점점 식어가고 꺼져간다라는 게 이 국가 위기의 첫 번째 배경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저출생 인구 소멸입니다. 아, 너무 인구가. 예, 재작년 인구가 5,100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2072년에는요. 네. 3,600만이에요. 빚은 늘어나는데 사람 수는 줄어들고. 바로 그겁니다. 이야, 그럼 사람이 큰일이네.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예. 일단은 지금은요. 10명 중에 7명이 생산 인구입니다. 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근데 2072년 되면요. 45명이에요. 노령화가 되고.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44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 안 하는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경제가 돌아가고 네. 상황이 돌아가겠습니까? 야, 참 큰일이네. 더군다나 예. 생산 가능이고 이렇게 줄고 하면 그 젊은 세대들에게 부여되는 그 부담은 뭐냐면 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겠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부담, 아마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죠. 그때쯤 되면은 저희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가 될 텐데 예. 아마 어마어마한 노인 혐오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여요. 그 젊은 세대들이 아니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러면요. 뭐 이른바 틀딱들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예. 거예요. 지금도 뭐 어르신 세대에 대한 그런 당연하죠. 혐오가 커지고 아니, 합리적으로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젊은 세대들이 그 부담을 제정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사회 디자인이 왜 이래? 이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대가 예. 나중에 어르신 세대가 될 때는요. 네. 그냥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자식들한테 일체 네. 얹히는 거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쯤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예. 아니 저기 71년생 보니까 네. 100만이 넘었어요. 네. 한 해 출생한 수가.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24만도 안 돼요. 20만 대입니다. 지금 겨우. 야, 이건 겨우 그래서 4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인구를 뭐 이렇게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 인구 소멸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휩쓸고 간 나라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 그렇지. 10년, 20년, 30년 새에 5,100만이 3,600만이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한 해 100만씩, 150만씩 태어나다가 네. 지금 20만 태어나요. 예. 그 이미 초등학교 문 닫는 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전국에 그래요. 49개 학교가 지금 폐교고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없는 학교가 속출합니다. 지금. 하하. 심지어 깜짝 놀라실걸요. 어떡합니까? 서울에서도 폐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도. 광진구에서 폐교가 나왔어요. 광진구? 얼마 전에. 와, 거기는 사실은 도심처럼 예, 도심이죠. 그 예. 도심에는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네. 아이들 수가 적은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광진구는 그 주거 공간이 더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서울에 나왔다는 게 상징적인 거죠. 예. 예. 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꺼지고 있다. 두 네. 번째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설비 투자, 자본 투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냐? 해외로 가고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이런 게 다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제 드디어 예, 내수 관련한 소비재 관련한 기업도 탈한국 러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푸드, 소비재도 예, 음식, 패션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까르푸라고 예. 그 프랑스 계통의 할인마트, 예, 할인점, 예. 한국에서 철수했어요. 철수했죠. 이마트가 워낙 강력해서 예. 뭐 한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대형마트를 운영하다 네. 보니까 외국계는 뭐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예. 그랬는데 이제 또- 우리 업체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아, 예, 내수 시장이 지금 역선정하고 있잖아요. 예. 생각해 보시죠. 인구 5천만 명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과자 공장, 김치 공장, 음식 공장, 라면 공장 지었는데 이 인구가 3,600만으로 준다라고 하면 공장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장을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아하. 식품업계 1위 비비고 미국의 공장 지어요. 아, 라면 그래요? 1등 오뚜기 역시 미국의 공장 짓습니다. 우리 공장 뺍니다. 롯데요. 충북에 있는 공장을 팔았어요. 빼빼로 공장. 그리고 어디다 짓느냐? 인도에다 지어요. 그 여기 노동자들이 뭐 인도 가고 미국 가고 그럴 리는 없을 그럴 리가 것이고.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큰 기간 산업들이 떠나는 건 뭐 당연히 문제죠. 네. 어마어마한 설비, 공장, 1, 2, 3차 협력업체들 떠나는 것까지 해보면 뭐 진짜 산업이 공동화된 게 큰일인데 이 식품, 푸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여기서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자, 라면 글쎄 이런 거 만드는 말이에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구리에 들어가는 다시마 우리 바다에서 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렇지. 예. 근데 이 공장을 우리가 뺀다. 그리고 해외 공장 짓는다. 그럼요. 농산품의 이 공급 라인부터 그대로 수급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뭐 미국에 인도에 보낼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생태계, 식품 생태계, 그럼 거기도 공장지수, 뭐 포장재 같은 게 다 또 2차 석유화학이거든요. 이런 거 유통 이게 다 깨지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경고를 방금 우리 피디님 말씀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진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결국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미친 새끼를 빨리 끌어내는 바로 그겁니다. 거. 그거 하나. 예. 그래서 지금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엔진을 살리려면 일단 이 내란 계엄 세력 종식시키고. 그렇지. 진짜 대청소 한번 해가지고요. 판거리 한번 해야 됩니다. 판거리 한번 하고 예. 진짜 국가 혁신을 이제 포커스를 맞춘 그렇지. 제대로 된 이 정부가 들어와서 네. 왜냐하면 한시 바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채무 그래프가 아까 국가 채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끝에 가가지고 뭐 지금 1,200조인데 네. 3,000조, 4,000조 올라갈 때 이때 기울기가 이렇게 커질 때는요 못 바꿉니다. 네. 지금 1, 2도 틀어질 때 네. 여기서 건드려줘야 끝에 가서 건드리기가 쉽거든요. 야, 이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고 국가를 못된 거의 새끼예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 없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찍어요? 참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의 이런 그 정적 죽이기, 네, 박정희의 종신 독재 시도였죠. 네,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김영삼의 무능, 그리고 이명박의 부패,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 네. 7가지를 다 그냥 한 몸에 그걸 다 가지고 수렴한 윤석열 이 미친 새끼. 예, 다 아유. 가지고 있고, 예, 뭐 돌아와서는 뭘 한다고? 외교를 한다고? 이런 등신 같은 놈. 네. 아이고 진짜. 예, 자 대한민국의 희망이 네. 없어질 때 그 촌농이 사라져갈 때 빨리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맞습니다. 말씀 네. 들었습니다.